이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자식이 멀어집니다. 전화를 자주 할수록 받지 않습니다. 걱정을 많이 할수록 부담스럽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분명히 사랑인데 왜 그 사랑이 짐이 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식을 가장 멀리 밀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김 교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더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다르게 주는 방법입니다. 줄수록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오늘 저녁 자식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자식 생각을 안 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하루요, 이틀이요. 아마 하루도 없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고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괜히 핸드폰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 차이가 아프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두 세대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같은 마음인데 같은 언어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누구의 잘못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는 방법을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김 교수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자식과 몇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3번 이상이면 1번, 한두 번이면 2번, 거의 못한다 싶으시면 4번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숫자 하나면 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76세 윤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은퇴할 때 학생들이 써준 편지를 아직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계신 분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번 돈의 절반 이상의 아들 학비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동네 진료소를 열겠다고요. 윤 선생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잘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느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거기까지 보냈는데 이제 와서 시골에 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 선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8개월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은 밤마다 뉴스를 보다가 의료 관련 기사가 나오면 습관처럼 오려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주려고요. 스크랩한 기사가 서랍 한 칸을 가득 채울 무렵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가위를 내려놓은 그 밤, 윤 선생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기사는 아직도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요? 8개월이 지나서 윤 선생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었습니다. 윤 선생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 사이에 8개월의 침묵이 녹아내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은 시골로 갔습니다. 윤 선생이 바라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30년을 투자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설날 아들의 진료소에 갔을 때 대기실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주셔서 우리가 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윤 선생은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여기서 웃고 있구나.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얼굴이구나.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길을 자식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찾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이제 혼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화분 안에서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줘도 그 이상 크지 못합니다. 숲으로 내보내야 뿌리가 스스로 땅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 정말로 자식을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지키고 싶은 말입니까?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나는 여기 있을게.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8개월의 침묵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윤 선생은 지금 한 달에 한 번 시골 진료소에 갑니다. 아들이 오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갑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아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아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둘 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손을 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71세 신 여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 여사님에게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신 여사님은 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딸은 괜찮구나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채과를 배우겠다고요? 빵을 만들고 싶다고요? 신 여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어렵게 들어간 은행을 빵 때문에 그만둔다니요? 속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슬쩍 물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좀 괜찮아졌니? 같은 과 나온 수진이는 지금 과장이래. 빵집이 잘 되면 얼마나 벌 수 있는 거래? 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신 여사님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딸이 새로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레시피로 완성한 케이크라고 했습니다.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상자를 열 때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한 입 먹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달지 않니? 그 세 글자였습니다. 딸은 웃으며 그래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다음부터 케이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도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게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신 여사님의 손녀가 할머니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모 인스타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먹어봤으면 하는 사람이 안 먹어줄 때 그 문장 앞에서 김 교수도 한참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가장 먹여주고 싶은 사람, 그것이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 마음을 자신이 세 글자로 밀어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신 여사님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길게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덜 달게 만들어 볼게. 두 사람 다 웃었습니다. 신 여사님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빵집이 오래 갈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새벽 4시에 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에게 묻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딸이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손님이 이 빵 맛있다고 2번 사갔다고요? 엄마, 인정이라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찬성도 아닙니다.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아이젠버거 교수 연구팀이 사람의 뇌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위는 몸의 물리적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곳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뭔가를 해왔는데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뇌는 맞은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뇌는 정직합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부정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이웃에게서, 때로는 배우자에게서.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틀렸다고, 내가 하는 일은 부족하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인정은 어렵습니다. 특히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 거라고요. 20, 30년을 그 그림을 품고 살았는데 자식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배신당한 기분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내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신 여사님의 딸은 요즘 매주 일요일에 새로운 빵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신 여사님은 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건 맛있다. 혹은 이건 지난번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솔직하게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그 말 뒤에 항상 한마디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보는 너가 대단하다고요? 딸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먼저 먹여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다면 김 교수의 다른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오늘 꼭 들어야 할 분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놓는 것도 행동이고 눈을 바꾸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73세 배 선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 선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어린 손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가 좁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습니다. 딸이 돌아왔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슬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야 흔하지만 그래도 참 안 됐다고요. 배 선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딸에게도요. 딸에게 왜 이혼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한 거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라고 설득하지도 잘했다고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배 선생이 한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그릇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손녀방으로 쓸 수 있도록 작은 방에 이불을 새로 깔았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귤을 사다가 부엌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조용히 나와서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배 선생은 딸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멈칫했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배 선생은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딸이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배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하나 더 꺼내서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부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마워. 배 선생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딸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식사하다가 한마디를 했고,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면서 몇 마디를 더 했고, 어느 날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배 선생은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도록 두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을 김치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김치는 항아리 속에서 익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익지 못합니다. 잘 익은 김치의 비결은 기다림입니다. 뚜껑을 덮어두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픔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뚜껑을 열고 왜 진작 말 안 했느냐고 묻는 순간 그 아픔은 제대로 익지 못합니다. 내가 뭘 했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말은 더 위험합니다. 아픔 위에 원망까지 얻는 것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앉는 것입니다. 차를 한 잔 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고를 해야 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 조언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합니다. 입을 다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배 선생은 그것을 해낸 분입니다. 딸은 지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녀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딸이 요즘 가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배 선생은 그때서야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딸이 물어볼 때만요. 먼저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배 선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셨느냐고요? 배 선생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는 됐습니다. 근데 그 100가지를 다 삼켰습니다. 삼키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100마디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 한 잔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고, 인정은 눈을 바꾸는 것이고,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9세의 문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문 여사님의 아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문 여사님은 반대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가 다를 것이고 주변 시선도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반대를 넘어서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2년입니다. 730날입니다. 문 여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생각을 했지만 먼저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한 것인데 새우젓과 비슷한 베트남 전통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담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 옆에 종이가 하나 접혀 있었습니다. 피쳐보니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글자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받침이 틀린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글씨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박또박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문 여사님은 그 종이를 식탁 위에 한참 올려두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긴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아들이 네 하고 대답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 여사님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으면 아직도 어색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들 집에 갑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주는데 간이 좀 다릅니다. 문 여사님이 만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맛입니다. 그런데 먹을 만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맛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68년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골라놓고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아이들의 성적이 정말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말투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하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믿으면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내가 의심하면 저 아이는 의심받는 대로 행동합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불조건, 유불신은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면 상대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나를 믿어라, 부모 말을 믿어라 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먼저 자식을 믿고 있습니까?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판단을, 자식이 고른 배우자를, 자식이 택한 삶의 방식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먼저 줘야 돌아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줄 것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김 교수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믿음을 거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믿음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애썼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정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정이 있고 나를 갉아먹는 정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도 따뜻해지는 정이 건강한 정이라면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 없이 나만 마르는 정은 놓아야 할 정입니다. 정을 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문 여사님의 경우는 며느리의 네 글자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 다리가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강은 건너지 못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도 강가에 서서 자기 발이 젖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을 놓는 것, 눈을 바꾸는 것, 입을 다무는 것, 마음을 여는 것, 모두 자식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을 빼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우시지요. 77세권 선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현장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콘크리트 냄새와 용접 불빛 속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분입니다. 은퇴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나쁜 자식들이 아닙니다. 명절에는 오고 생일에는 전화하고 용돈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권 선생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아빠 지금 애 재우고 있어. 내일 할게. 내일이라고 한 전화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권 선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권 선생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무거워지고 있다. 그 5글자가 권 선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전화한 것인데 그 사랑이 무게가 되어 자식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권 선생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4, 5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체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긴 붓에 물을 묻혀서 보도블록 위에 한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써놓으면 마릅니다. 마르면 또 씁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쓴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권 선생은 30분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글씨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써보시라고요. 권 선생은 그냥 웃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공원에 갔습니다. 또 서서 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붓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연필 대신 스패너를 잡았던 손입니다.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같이 쓰던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요. 물이니까 괜찮다고요. 마르면 흔적도 안 남는다고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선생은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8개월의 침묵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딸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딸이 아니라 진짜 딸을요. 케이크 한 조각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인정은 동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배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마디를 삼키고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합니다. 문 여사님은 삐뚤빼뚤한 네 글자를 읽고 2년 만에 전화를 들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채로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 선생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5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식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는데도 마음 한쪽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되었다고. 나한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김 교수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사람들은 마지막 한 번에 나무가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9번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묵묵히요. 여러분은 이미 많이 찍으셨습니다. 나무가 넘어지든 넘어지지 않든 도끼를 든 그 손은 진짜입니다. 그 수고를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김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가 윤 선생, 신 여사님, 배 선생, 문 여사님, 권 선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식의 손을 놓아줬던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던 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믿어보기로 했던 날,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서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이 산책하는 친구, 오래 연락 못한 형제, 혹은 요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이웃에게요. 링크 하나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링크 하나가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그냥 들어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70평생을 사시면서 이미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분들이 오늘도 1시간 가까이 앉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배우려 하신다는 뜻이고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김 교수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2번째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이 세월을 살고서도 아직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수고했다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요. 김 교수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꽃이 피어 있으면 한번 멈춰서 보십시오. 바람이 좋으면 잠깐 서서 맞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삶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는 자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르면 흔적도 안 남는다. 김 교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실패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 붓글 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잘못 써도 3분이면 사라집니다. 다시 쓰면 됩니다.
권 선생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글씨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같이 쓰는 사람들과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면 공원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자식 생각보다 먼저요.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 권 선생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뜻밖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는 무료 수업이었습니다. 물붓글씨가 아니라 진짜 먹과 붓으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명에서 시작한 반이 석 달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돼 하고 물었습니다. 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지금 수업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권 선생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한 것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아들에게 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빠, 아빠가 요즘 우리보다 바빠. 딸이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안도가 있었다는 것을 권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권 선생이 지금 완전히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김 교수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여전히 아내 생각이 납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한 저녁도 있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한테는 이미 늦었다고요?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라고? 그게 되겠느냐고요? 김 교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권 선생은 77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꺼내서 자식을 낳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적을 수 있습니까? 3가지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만약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3가지가 떠오르셨다면 내일 그 중 하나를 해보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그 시간만큼은 자식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 10분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하지 않는 그 하루 동안 내가 어떤 기분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불안합니까? 허전합니까? 아니면 의외로 괜찮습니까? 그 감정이 무엇이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멀리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나무가 한쪽으로 계속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휘고 뿌리가 약해지고 어느 날 바람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똑바로 선 나무는 다릅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단단하고 그늘도 넓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먼저 똑바로 서야 합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자식에게 하는 효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입니다. 우리 세대는 효도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라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식은 걱정을 덜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나만의 삶을 살고 있으면 자식은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행복한 부모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전화할 때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 부모입니다. 권 선생의 딸이 요즘 주변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요즘 붓글씨 선생님이야.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해. 그 말투 안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자랑.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선물입니다. 권 선생은 며칠 전 김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한테 전화 안 오면 하루가 길었는데 요즘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내가 안 전화하니까 애들이 먼저 전화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1년 전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김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